다 털고 힘을 합치자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화해로 갈 때까지 갔던 국민의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민생 탐방 시즌2를 서울에서 재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까지 올라간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눈에 띄는데 61일 남은 대선 관련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또 한 번의 게임 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오늘 방역 패스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현황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1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기 평택 냉동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다양한 민심을 듣고 직접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이뤄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 도시를 잇는 2기 GTX 추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근길에는 지역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 열악한 교통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36%, 윤 후보는 26%를 얻었고 안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5%를 기록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1,80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과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이 씨가 사내 윗선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에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는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과 관련한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중국 올림픽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의 뜻을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는 물론 중요 인사의 베이징 방문도 무산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은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지역을 돌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듣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이뤄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GTX 노선 연장 신설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정부터 좀 보면 오늘 지역 순회 일정인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지역 순회 일정 출발에 앞서서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먼저 조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챙길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하는데요. 출발지는 서울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민심을 듣고 직접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들과의 단합과 결속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공동 양육시설을 찾아서 육아하는 부모들과도 만날 예정인데요. 공공보육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도 밝힐 전망입니다. 저녁 8시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만납니다.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그리고 보건소장 등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현재 방역 상황과 현장에서 의료진이 겪는 애로사항을 깊이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제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며 내홍을 봉합한 윤석열 후보, 적극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매듭지은 윤석열 후보. 오늘 아침 김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 타서 시민들과 함께 출근했습니다. 열악한 교통 상황을 직접 보면서 시민들의 고충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후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공약을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건설이 추진 중인 1기 GTX의 ABC 노선을 연장하고 수도권 남부와 북부 지역의 동서를 각각 연결하는 D2 노선과 경기도 거점 도시들을 잇는 F 노선 등의 2기 GTX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GTX 노선 주변 지역을 콤팩트 도시, 그러니까 압축 도시로 개발해서 최소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 당사에서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그간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로 지목해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도 한껏 힘을 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후보 어제 이준석 대표와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조문했는데요. 윤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최첨단 위치 추적 장치 완비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당내 갈등을 풀어낸 뒤에 윤 후보가 본격 행보에 나섰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MBC 라디오에 나와서 윤 후보가 변화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칠 거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권영세 선대본부장 그리고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잇따라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선 전 지휘에도 뛰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사이코패스라는 등의 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박수영 의원을 향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며 여전히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합으로 의원총회가 끝나긴 했지만 어제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를 향해서 강한 불만을 쏟아냈던 상황인데요. 당내 갈등의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는데요.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완전한 화학적인 결합을 이뤄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선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6%로 직전 조사였던 12월 셋째 주와 같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주 전보다 9%포인트 떨어진 26%로 집계돼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에게 뒤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5%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후보별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안 후보가 38%로 가장 높았고 이 후보가 36%,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0%를 각각 기록한 가운데 윤 후보는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9%로 집계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4%였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대선 판세와 관련해 여전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고 보수 야권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다며 경계를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청년과 미래정치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만든 에너지가 오히려 야권 단일화 자극제가 돼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부 분란을 겪은 국민의힘이 조금만 정신을 차려도 오히려 국민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은 상대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을 삼가고 이기고 있다는 오만과 부질없는 자만을 가장 멀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제든 방향성만 잘 설정하면 최근 윤석열 후보에게서 이탈한 청년층 표심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탈한 20대 상당수가 안철수, 허경영 후보로 갔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젠더 이슈에서 청개구리식 반대를 했던 발언이 많다며 젊은 세대가 다시 그런 발언을 확인하면 지지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 논란을 외신들도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전 선거에서는 북한과 경제, 대미 관계 등이 관심사였지만 이번에는 탈모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이 뜨거운 화제와 포퓰리즘 비판을 함께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이 공약이 탈모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면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한국신문의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예, 자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모두 오늘도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방역당국은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의료 대응에 여력이 생겼지만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도 유행 규모와 위험도가 높다며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직전 일주간 국내에서 하루 평균 1,88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최근 일주간에는 3,651.6명으로 아직 2배 정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1일 22.4%에서 23.9%로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일상 회복 당시인 지난해 11월 1일 343명이었지만 오늘 839명으로 2.4배에 달합니다. 한때 90%에 육박하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현재 50%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 당시 45.2%에 비해서는 다소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 추세를 더 가속화하고 유행 규모와 위중증 환자 수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신규 환자는 다시 3,000명대로 떨어지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43명 줄어든 839명으로 이틀째 8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사이 45명이 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내 도입 시기도 관심이었는데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요? 네,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주에는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화이자와 총 76만 2천 명분, 미국 머크사와 24만 2천 명분 등 총 100만 4천 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다음 주 13일 전후로 국내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부는 치료제 도입 시점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다음 주 중에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거리두기 장기화에 식당을 접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과 거래한 주방용품 업체들마저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하면서 식기를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어서 창고에 물품이 계속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네, 서울 화학동 주방용품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주방용품 업체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주방용품 업체 매장 안인데요. 보시다시피 식기가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화학동은 이렇게 헌 식기들을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사람들과 또 창업하는 사람들이 모두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이 전혀 안 보입니다. 식기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폐업 때문에 중고로 팔려는 사람들만 많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이 체감하기로는 주방에서 쓰는 기구를 팔려는 사람이 코로나19 사태로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헐값에 사들이더라도 개업하는 사람이 적으니 팔리지도 않아서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만 간다는데요. 중고 수요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판매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창고를 최대한 정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라 합니다. 황학동 상인들 역시 얼어붙은 자영업자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재난지원금 한 푼 못 받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이어 2차 피해가 생긴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 써달라는 건데요. 팔리지 않는 중고 집기는 버려지는데 폐기물 업체에 과거 트럭 10대가 들어왔다면 지금은 트럭 15대가 들어올 정도로 버려지는 물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자영업자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폐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요. 네, 이번에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29년에 비해서 1%포인트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12.8%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하면 사업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데다 손실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돈마저 없어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신규 창업은 없고 도저히 못 버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다 보니 서울 곳곳 상권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명동 공실률이 43.3%로 서울에서 가장 심각하고요. 신촌은 4 가운데 하나, 광화문은 5 가운데 하나는 빈 점포인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점등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도 간판과 업장불을 켜놓고 영업 의지를 내보이는 건데요. 시위를 기획한 자영업자 단체는 살기 위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위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 오늘 1시 반부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물류창고뿐만이 아니라 시공사, 감리회사, 하청회사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이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경찰이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물류창고와 시공사, 감리회사, 하청회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재 현장에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는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과 대장동 의혹 관련 조사 일정을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실장은 오늘 YTN 기자에게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 관계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가운데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 소환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직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 1,80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재무팀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횡령 혐의로 체포된 이모 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죠. 네, 경찰은 오늘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직원은 이 씨 지시로 잔액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작업을 한 뒤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공범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횡령을 이 씨 개인의 소행으로 볼 것인지, 회사 차원의 범행으로 볼 것인지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드러난 이 씨의 행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문도 잇따랐는데요. 이동과 보관이 어려운 금괴를 구매한 뒤 도망치지 않고 거주지 주소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장사에서 한 개인이 1,8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는 동안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 씨 가족들과 변호인들도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인데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최규옥 회장 등 오스템 임플란트 윗선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씨가 조사를 받던 도중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요? 네, 이 씨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강서경찰서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겉옷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채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요. 장시간 조사를 받던 도중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병이 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공지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 33중의 신규 매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 44종을 안내하고 편입 비중이 1% 이상인 펀드 17종에 대한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 75종을 안내한 데 이어 판매를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직원 몸에 길이 70cm짜리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족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오고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을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허위 신고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술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사실 충분히 실험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같으면 거기 누워서 하이 먹고 있는데 그냥 갈 거야? 여튼 똑바로 좀 서주라고.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 스포츠업체 대표가 당시 경찰 신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업체 대표 40대 A씨가 지난 31일 새벽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뒤 20대 직원 B씨의 몸에 막대기를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누나가 맞고 있다고 신고 전화를 건 뒤 B씨 몸에 막대기를 찔렀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몸으로 눌러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어서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는 물론 주요 인사의 베이징 방문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의 공식 입장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건데요.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중국 올림픽위원회 등에 편지를 보내서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그제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를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북한 측은 편지에서 적대 세력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훌륭하게 올림픽을 치르려는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불참했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이 국가 자격으로 공식 참가는 불가능하고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는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러시아가 국가 자격으로 참가하지 못했고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라는 국가명 대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참가했던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불참 이후로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언급한 만큼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2년 동안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북한 주민의 출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올림픽 불참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 정책과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불참 공식화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남북한과 중국의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서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현안을 논의하려던 우리 정부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화재는 반년 전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잔불 정리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1명이 화마에 숨졌는데 소방당국의 성급한 대응이 반복된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평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또 다시 뿜어져 나온 건 큰 불길을 잡은 뒤 3시간 만이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이미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었고 소방대원들은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2층까지 순식간에 번진 불은 구조대원 5명을 집어삼켰고 고립돼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뒤늦게 다시 발령된 대응 2단계 조치.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화마 속에 3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26살 구조대원 등 3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5명 진입해서 저희가 인명검색을 1차 했지만 2차 추가적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6월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선착대가 도착한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자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대응 단계도 차례로 하향했습니다. 이때 내부로 진입해 인명 수색 작업을 한 김동식 구조대장은 다시 치솟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참사. 구조자를 제때 구하지 못할 경우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방당국이 성급하게 대응 단계를 낮추고 무리한 현장 진입을 용인한 게 공통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부들 다 나왔다라고만 해줬으면 구조대 절대 안 들어가죠. 만약에 구조대 안 들어가고 진압대만 들어갔다 그러면 비난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화재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임무가 주어진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구조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 평택시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편 화재 현장에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평택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경찰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는 불길이나 연기가 모두 잦아들면서 현재 소방당국이 자세한 현장 상황과 또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조금 전 공사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또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당시에 현장에선 작업 중이었던 만큼 정확한 현장 상황과 더불어 또 평소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곳에선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그젯밤 11시 46분쯤 불이 났습니다. 19시간이 지난 어제 저녁 7시 19분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규모인데다 마감재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소속 이형석 소방이 등 3명이 화재 현장에 고립됐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정은 80% 정도 진행돼 올해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불이 났을 당시 관리자를 포함한 인부 5명은 건물 1층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수사본부는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전후 근무일지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는 평택 제1장례식장에 차려진 가운데 평택역 앞에는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반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화재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언제 들어올까 관심이었는데 다음 주에 들어온다.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머크사 치료제는 아직 식약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들어오는 물량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팍스로비드가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안정성이라든지 효능성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팍스로비드가 머크사에서 나와 있는 몰누피라비르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아직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세히 화면을 보신 분들은 보면은 이 약을 보면은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쭉 지나갈 때 보면은 하얀색이 하나가 있고 분홍색이 둘이 있어요. 네. 분홍색 2개가 바로 니르마르텔비르라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것은 HIV, 즉 에이즈 치료제로 기존에도 사용되고 있던 안전한 네.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약물이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12시간 간격으로 5일간 증상이 발현되고 확진 이후에 최대한 빨리 먹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입원율이라든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90%까지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이 실제로 독감 치료제로 처음 나왔던 약품처럼 네. 상용화 된다고 하면은 확산세도 막고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 왼쪽으로 그 알약에 흰색 알약 하나, 분홍색 알약 2알 이걸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자 물량이 그런데 뭐 제한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서 먼저 쓸지 이걸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촘촘하게 좀 계획을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까 그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예. 이유가 2009년, 2010년도에 그게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미플루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품귀 현상도 나타났고 당시엔 약품이 부족하니까 식약처에서는 그 보통 약품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유통기간을 1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육 주식까지 쓸 정도로 부족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승인된 것은 만 12세 이상의 체중이 40kg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 6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를 기다리는 재택치료자 중에서 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일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유 교수, 내가 방문해서 처방 좀 받아서 약국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올해는 안 될 거로 올해는 판단이 안될 되고요. 거다. 예. 그 무료로 굉장히 고가 약물이긴 한데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방이 된다고 하면은 예. 혜택을 받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왜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나눴냐면 모든 약은 거기서 오는 혜택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분들로 60세 이상으로 하고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정부에서 승인해서 사용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이 방역 패스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서울행정법원이 최근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이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오늘 오후 3시에 잠시 후에 또 식당, 마트 이런 17종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어떻게 할지 또 신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최근에 나왔던 판결에 대해서 과연 의학적 판단이었냐 아니면 법리적 판단이었냐. 사실 저는 법리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예.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우리 YTN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게 저는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제 직업이 환자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덕분에 우리나라는 다른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인의 예방접종 완료율, 2차까지 완료율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나 저는 학생 당신들의 걱정에 따라서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의 방역 패스가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효력 정지가 돼서 본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리적 판단을 유보한 것, 즉 실제로 지금 독서실이라든지 학원 등에 대해서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게 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예. 저희 자식도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학생들 중에서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소아 당뇨, 소아 천식, 소아 기저질환자로서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소아 청소년의 사망자 보고가 있긴 하거든요. 네. 예. 하지만 그 외에 기타 기존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받는 예방접종 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중증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경우 또는 어렸을 때 가와사키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네. 알아서 주治선생님이 아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엄마의 마음속에 꽉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무조건 방역 패스다라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에 대한 자율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네. 그에 대한 예외라든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 마트나 다른 식당 이런 데 대한 오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환영하는 게 뭐냐면 네. 2019년 예. 12월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권고표를 보면요. 임신부가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원래 인플루엔자 하나였는데요. 네. 100일에까지 같이 예방접종이 되는 T대비라고 하는 두 가지가 권고가 됐습니다. 우리 임신이라고 하는 과정 보면 나는 감기약도 먹기가 어려운데 누가 몸에 좋다는 갖다 줘도 굉장히 아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의학적으로 오랜 기간 안전하다고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100일에까지 같이 예방이 되는 T대 예방접종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들과 임신부 당신께서 상의를 해서 예방접종을 권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고 출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의학적 판단으로 봤을 때 임신 중에 예방접종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년이 채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과는 네. 비교가 많이 되죠. 예. 따라서 임신부분들이 쇼핑을 가시거나 또 필요한 물품을 하는 것이 생활적 측면이 아니라 바람 쐬고 나들이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 쇼핑으로 할 수 있지만 따라서 이러한 예외자들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될 때까지는 제 네. 개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효력 정지를 통해서 유보를 하고 본 판결이 진행될 때는 네. 정부 쪽에서도 더 꼼꼼한 과학적 근거 네. 그다음에 이것을 요청한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예. 법원적인 판단이 진행될 때
법원의 법리 판단에 의학적 근거와 국민 정서가 같이 녹아들었으면 하는 것이 예. 제 바람입니다. 근데 방역 패스에 전체적으로 제동이 걸리면 지금 3차 접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불가피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백신을 주로 연구하는 세계 백신 협회, IVI 등의 대표 등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부스터샷 3차 예방접종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사각지대에서 지속적인 변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접종이 좀 여유 있는 편인데 이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3차 예방접종의 의학적 필요성은 의료인인 저는 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 진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의 지침이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최근에 WHO나 예. 또는 일부 선진국에서 전환하는 시점에서 중증화율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야 3차 예방접종 부스터샷에 대한 그것도 정해질 것 같은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접종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은 만약에 정부에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일상 회복을 갑자기 얘기하고 중증화율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더 접종률이 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야, 확진자 현황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차가 있겠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면 또 사망자 수도 뒤따라서 좀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보통 델타 변이부터는 실질적으로 양성 확진자가 나오는 게 2, 3주 후부터 줄어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또 2에서 3주 정도가 지나가면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줄어듭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일 이상 더 있는 경우에는 예. 의사소견이 없으면 병실을 옮겨야 된다. 사실은 의료진들이 그걸 다 써서 그 이상 계시면서 모시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훨씬 더 시간이 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곧 줄어들 거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재전환 시기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제 감소세이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유행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델타 변이를 기준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현재의 방역 기조를 간다고 하면은 일일 양성 판정 기준 2,000명 이내 그리고 중증화 환자 200명 이내에 중증화 병상 점유율이 25% 미만이라고 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하지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수로 마치 좀 더 확산 속도는 빠르고 네. 젊은 층에서의 위중증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방역 관리는 어려워지지만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요. 네. 하지만 중증화율이 낮아져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분이 적어지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수를 줄일 건지 위중증 환자 숫자로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는 발표하지 않고 예. 위중증 환자만 매주 발표하면서 중증 환자 수가 줄이면서 사망자가 줄인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유연한 숫자 내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지금 뭐 이스라엘 경우에는 진단 지침이 PCR 검사 중심에서 항원 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국 발표에서도 보면 PCR 검사를 우선순위로 하되 항원 검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PCR 항원 검사는 상대적으로 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항원 검사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 약국에 가서 약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구입하는 경우 자가식으로 자가 진단 키트. 그렇게 예. 하고선 이렇게 액체에 섞고선 예. 또 하나 부어서 하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가 진단 키트 사용하면 이만한 거 거의 끝까지 넣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아파도 원칙대로 다 하거든요. 네. 눈물이 핑 돌죠. 예. 근데 집에서 혼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검체가 침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항원 검사의 정혈성이 떨어진다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미국에서 입국할 때 PCR 검사 말고도 항원 검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의료진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약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기에다 넣어서 확인합니다. 물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개인으로 한 경우는 한 15분, 30분이면 예. 나오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PCR 검사 같은 경우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고 또 보고 통보까지가 하루 이상 걸린다고 하면 이런 항원 검사라고 하면은 조금 높고 단 의료진이 시행하고 의료기관에서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하는 항원 검사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진단검사의학과의 전문의 교수님도 방송을 통해서 고려할 수 있고 이걸로 통해서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면 유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자가검사식 항원 검사인 경우에는 자칫하면 본인은 오미크론 양성 환자인데 정증이거나 무증상인 상태에서 돌아다녀서 확산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이 항원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지만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 검사는 이렇게 저희 깊숙이 찔러서 하기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서서 미국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메시지 관리 미숙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내 조율 없이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CDC 수장이 된 로셸 월렌스키 국장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 6일째에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권위자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DC의 격리 기간 축소 지침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추가 접종이 중요한 대책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도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o individuals ar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f they've received their primary series. That definition is not changing.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해 5월 백신 접종자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뒤 2개월 만에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월렌스키 국장이 백악관 등 행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다 맡긴다는 식의 모습을 보일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전국 아파트를 바라보는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5.6으로 5주 연속 기준선인 100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아래라는 건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에서도 매매 수급 지수가 99.9를 기록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10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7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정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이 아나무인인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있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화면을 올렸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 게시물에 추가 내용은 적지 않았지만 멸공, 승공통일, 반공방첩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올렸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네, 지난해 오늘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로 만들 수 없다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6일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의 마지막 절차인 의회 인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의회로 몰려갔고 의사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에 휩싸였습니다. 의회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의회 폭동 1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신성한 곳에서 민주주의는 공격당했고 국민의 의지는 폭행당했으며 헌법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견뎌냈고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로 만들 수 없다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must decide what kind of nation are we going to be? Are we going to be a nation that accepts political violence as a norm? Are we going to be a nation where we allow partisan election officials to overturn the legally expressed will of the people?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것을 수수방관했고 대선과 관련해 거짓을 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 didn't see a former president who had just rallied the mob to attack, sitting in the private dining room off the Oval Office in the White House, watching it all on television and doing nothing for hours.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맞불 기자회견을 하려다 참모들의 만류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해 완전히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회 폭동 사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700명이 기소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의회는 특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있고 법무부는 폭동 범법자들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든 법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가운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타벅스 주변 상권을 스세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오는 13일부터 음료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대표 메뉴인 아메리카노 가격은 톨 사이즈 기준 현재 4,100원에서 4,500원으로 400원이 오릅니다. 카페라떼도 4,6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는데요. 스타벅스가 판매 중인 53종 가운데 46종이 대상입니다. 가격 인상 전에 받은 기프티콘 사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가격이 인상돼도 기존 기프티콘은 별도 추가 금액을 낼 필요 없이 그대로 동일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 뒤 커피 한 잔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커피값 올리는 곳은 스타벅스뿐만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커피 가격도 오르는데요. 맥심, 카누 등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업계 1위 동서식품도 오는 14일부터 커피 제품 출고가를 평균 7.3%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100봉이 들어있는 한 상자 가격은 11,310원에서 12,140원이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동서식품 두 회사의 가격 인상은 2014년 7월 이후 7년 6개월 만인데요. 인상 이유는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두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세계 원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품종인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을 빚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세계적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커피 생산 비용 상승을 부추긴 겁니다. 앞서 메일유업이 올해부터 컵커피 제품을 품목별로 8에서 12.5% 인상하는 등 컵커피 업계도 제품 가격을 올린 데다가 통상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동종업체들이 뒤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만큼 릴레이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9개 외식 품목 가격을 조사했을 때 유일하게 오르지 않았던 품목이 바로 커피였는데요. 그마저도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 입장에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볍게 커피나 한 잔이라는 말이 적잖은 부담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주말과 휴일까지도 초미세먼지 극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 농도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추위가 쉬어가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은 맑지만 미세먼지가 뒤엉켜 있어 답답한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호흡기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 이어 경남 합천과 산청, 전남 구례에는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충남, 강원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9도, 광주 영하 3도, 울산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서부 곳곳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롤러코스터 같았던 하루. 고성과 충돌 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대표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은 됐는데 완전한 봉합이 이루어진 걸까요? 막천 막후 상황, 잠시 뒤에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 있었던 박수영 의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시즌2 일정을 재개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장동 공세는 다시 시작된 모습인데요. 민주당 박상혁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